2025년 3월 22일입니다. 원래 대로라면은 오늘 이천에 있어야 될 때죠. 토요일 오전에. 근데 어제 물론 이제 크라임도 대본이 늦어지는 관계로 금요일 오후로 녹화를 했고, 또 유명 유튜브 사이트에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이랑 같이 녹화를 또 어제 저녁 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천에 못 갔죠. 어제 사실 그 크라임 녹음 녹화 부분은 사실 대본이 가끔 이렇게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작가님께서 엄청 고생을 하시죠. 사실 저야 뭐 사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또 사건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뭐 방송 내용은 거의 뭐 제가 하듯이 하지만, 방송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컨셉을 설정하고 제작진이 만들고 저는 거기에 제 의견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대본이 꼭 필요하냐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저한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송을 만드는 제작진 입장에선 대본이 꼭 필요하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가이드 어떤 것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대본을 쓰시는 분들은 모든 거의 사건이 살인 사건, 강간 사건, 뭐 잔혹살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읽고 소화해서 대본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PTSD가 세죠. 소위 말하는 대리외상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뭐 그런 역할을 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이 크라임의 대본 작업하시는 작가분들한테는 늘 고마움과 감사함을 제가 느끼죠.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제가 뭐 카운셀링이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영역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어, 사실 이 작가와 이것을 하는 사람은 저는 불가금 불가원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이유는 글쎄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 작가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끔 이렇게 원래 약속보다 좀 늦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크라임이 여태 엿새 꽤 오랜 시간 크라임을 놓고 방송을 하면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크라임 생방 라이브 라방이나 공개 방송 때 얘기를 가끔 하긴 했는데 한두 번. 또 어제 그런 일이 있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어제 그 유명 유튜브 채널, 뭐 100만이 넘어가는, 여러분도 금방 알 수 있는 채널에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관련된 부분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법률가들, 특히 이제 판사들, 검사들하고는 별로 얘기해 볼 것도 없고, 사실은 뭐 하기도 싫고, 네, 뭐 그냥 생짜 변호사들하고는 별로 뭐 얘기할 거 재미가 없죠. 내용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변호사, 특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그런 뭐 변호사들, 특히 판사 출신 변호사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서울대 법대라든가 이런 데 나오고 판사도 오래 하고 법무부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했던 그런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 특히 뭐 방송도 나와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 얘기는 좀 일종의 관변학자 아니면은 어떤 어떤 정률적인 학자, 정률적인 어떤 이 시스템의
지금 법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종의 간변 엘리트들이죠. 사실 그 정신과 의사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 뭐 제가 몇 번 뭐 방송이나 아니 이런 데서 같이 했거나 마주쳤던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의 백종호 선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냥 봐도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어떤 뭐 잔혹살인범이라든가 정신질병 관련된 범죄자 얘기 나올 때 늘 인터뷰 많이 하시는 백종우라는 사람 선생인데 그 선생이 이제 사실 백종우가 맞을 겁니다. 제가 좀 이름을 헷갈렸는데 맞습니다.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의 그 경희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고, 근데 이 양반이 사실은 이제 그 경희대를 나온 게 아니라 고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고대 의대에서 이제 88학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대 의대 출신들은 예과 1, 2년을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애기는 이과대학을 나와서 뭐 화학이나 이런 생물학을 같이 배웁니다. 저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왔더니 기억이 나서 사실은 뭐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도 이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제 1년 후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유명 정신건강의학 교수이기도 하는 사람들 얘기할 때 이 정신의학과라든가 의학적인 형태의 정신질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시죠. 뭐 최고의 전문가시죠. 그런데 이 범죄와 연결된 형태의 정신질환이라든가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뭐라고 하나 낯설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얘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시스템을 유지하는 형태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니까 저하고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떤 상당히 어떤 여론도 많이 환기시키는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뭐 이런 게 뭐 적다 약다 이런 게 아니라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결은 흔히 말하는 범죄적 관점에서 정신질환과 아니면 심리적 이상에 대한 거를 접근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정신질환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맥락이 다르죠. 근데 그 맥락이 다른 거를 범죄적 입장에서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제 나와서 얘기했던 정신과 의사도 하필 또 이 고대 의대 출신이고 뭐 저하고는 좀 나이 연배 차이가 나겠죠. 한참 후배일 테니까 이제 자기 그런 여러 자기 병원의 진료도 하지만은 또 사회적으로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 쪽에서는 뭐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그게 범죄적으로 해석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이 다르고 조금 이 맥락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아쉽죠. 근데 그 아쉬움은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아쉬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학 혹은 범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충실하고 내용을 아주 켜켜이 쌓아갖고 아주 논쟁적이고 풍부하게 해 나갔어야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머리가 텅텅 비었고 실제로는 별로 그런 걸 하지 않는, 사실상은 뭐 범죄 관련된 어떤 학회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범죄 심리학 학회지 관련된 부분에서의 논문이나 이런 뭐 책이란 거 거의 없고요. 이런 저널 같은 걸 보면 한심한 수준입니다. 범죄 심리학 학회지라든가 아니면
그 범죄에 관련된 쪽에서 그런 심리 이상이랑 차라리 정신건강의학 쪽의 사회지를 보면 오히려 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도 게을리하고 실제로는 방송 나와서 지 돈벌이 하거나 아니면 뭐 유명세에 떨고 유수정 같은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인 어떤 거 하기에 바빴지. 예? 방송에 얼굴 내밀기에 바빴지. 실제로 그 부분에서 내용을 풍부해 갖고 무엇인가를 좀 더 꽉 채워서 논쟁적으로 해서 할 그런 생각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학 의학과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뭔가 보니까 사실은 내용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 볼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백종원 선생이나 어제 그 선생들이 저를 욕했거나 제가 있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 엄청 욕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저는 욕먹어 싼 거죠. 물론 뭐 저도 욕먹어 싸지만 최소한 뭐 그 범죄적 입장에서 이런 강력 사건이나 잔혹살인, 잔혹 범죄들을 다뤘던 그런 허접한 인간들, 스스로 프로파일러 떠들고 다니고 방송하고 다니는 그런 인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서 뭐 전문가 입신하고 얼굴 뒤미는 인간들은 사실은 욕을 처먹어 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에서 뭐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애들도 욕을 처먹어 싼 겁니다. 치밀하고 더 풍부하고 더 진짜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내용이 그 밥에 그 나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부끄러운 부분.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참 저도 얘기하면서 이게 참 수준이 낮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수준이 낮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레인지라든가 개념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얘기하면서 좀 조금 찜찜하긴 했습니다. 물론 뭐 틀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내용도 뭐 재밌게 잘 했는데 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좀 어제는 그래서 어젯밤에 여러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아까 판사 출신 변호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양반은 뭐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포탈에서 그 사회면에서 뭐 프리미엄 시리즈라고 해서 이게 탐정 손수호, 뭐 세계 콜드 케이스 이런 그리고 그다음 정재민의 죄와벌 이 정재민 변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재민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그 아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굉장히 뭐라고 하나 이쪽 분야에서는 꽤 그 셀럽이죠. 왜냐면 알쓸 범죄에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범죄사회, 혼밥 판사 이런 에세이도 냈고 또 이제 뭐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판사이면서 이제 이런 법무행정가로서도 그리고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법 쪽에서는 엘리트 중에서 좀 개혁적인 엘리트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고루한 법무부의 그런 어떤 돌대가리들 말고 실제로 이런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과 저도 방송을 한 2번 정도 했지만은 같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엘리트상이고 전형적인 시스템 유지하는 행정가 같은 느낌이 있죠. 요번에 이제 그 2월 22일 날 이 사람이 중앙 선데이에 전자발찌 정재민의 죄와 벌에 대해서 전자발찌 차고 잔혹한 살인 실시간 감시했지만 깜깜 왜 그러니까 전자발 감독 얼마나 효과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정재민 판사의 변호사의 책도 보고 범죄사회도 보고 뭐 글도 많이 보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사람이 좀 생각이 상당히 그 좋은 생각들이 많구나 이런 좋은 글도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사람의 그 생각은 딱 정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정체되어 있냐면은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검찰청에서 주는 데이터를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틀리고 범죄 데이터가 틀리고 범죄 데이터가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글쎄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현상 유지적인 엘리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특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중앙선대위의 정재민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데, 전자발찌 관련된 2월 22일자의 그 기사,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이런 거죠. 전자발찌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도입됐고 이런 걸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역사야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제 문제가, 그리고 이 사람이 아슬 범죄에 촬영할 때 전자발찌 그 관제센터 같은데, 서울중앙관제센터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시작한 이후 기존에 비해서 재범률이 확연히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자발찌를 채웠기 때문에 재범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재범률은 전자발찌를 채우기 전과 후가 4.9에서 0.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즉, 살인 사건의 재범률이 4.9였었는데 전자발찌를 채우니까 0.1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범죄도 14.1에서 0.73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거의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5%에서 0.1%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5%에서 0.5% 떨어졌으면 10분의 1로 떨어진 건데 10분의 1에 또 5배가 떨어졌으니까, 그죠? 10분의 1에 다시 또 5분의 1이 떨어진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거의 뭐 획기적인 거죠. 이 사람의 말로, 정확히 말하면 법무부가 정확히 말하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주체들이 스스로 법무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건 뭐 진짜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4.5%에서 0.1% 떨어졌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제가 잘못했네요. 5%에 0.1 떨어졌으니까 그럼 어쨌든 굉장히 획기적이고, 성범죄는 14.1에서 0.73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14%에서 0.73이면 진짜 놀랄 노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정재민이라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범죄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겠네? 근데 여러분, 성범죄율이 지난번과 작년과 올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전과 올해가, 그 전년도와 전년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법무부가 말하는 건 뭘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전자발찌를 어차피 전자발찌 채워갖고 출소한 다음에 전자발찌 채워서 하면은 뚝뚝뚝 떨어지면은, 실제로라고 하면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실제로 살인 사건율이라든가 성범죄가 엄청나게 줄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 절대 안 그래요. 그냥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은 사람이 재범을 했거나, 아니면 사실은 초범 살인율이 별 차이 없거나, 그러니까 초범 살인율이 어떻게 보면은 더 늘었거나, 그죠?
그러니 그러면 다 채워야 된다는 건가요? 근데 왜 안 채우죠?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은 이렇게 살인범의 재범률이 이렇게 효과가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이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 성범죄자 다 채우고 저기 살인 재범률 다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얘들이 여기서 놓치는 건 뭐냐면 살인사건 재범률이라는 건 전자발찌 채웠을 때 전자발찌를 평생 채우는 게 아니라 채우고 몇 년 뒤에 전자발찌를 해제합니다. 그럼 해제한 다음에 어떻다는? 해제한 다음에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전자발찌를 계속 채워야 되겠네? 그럼 전자발찌를 계속 채우면 그 관리를 누가 하죠?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범죄도 그 짧은 시간 안에는 확 떨어졌는데 다시 빼내니까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성범죄자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러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그냥 죽을 때까지 채워야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전자발찌가 효과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전자발찌가 효과가 있죠. 왜냐?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을 딱 감시하면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위축이 되겠죠. 그거는 성범죄자만 아니라 살인범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면 범죄를 줄이려고 범죄를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모든 국민한테 다 전자발찌 채우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전화 여러분이랑 다 차면 되죠. 범죄자가 아니든 범죄자가 아니. 왜? 범죄일 것 같으면 삐뽀삐뽀 해갖고 잡아내면 되니까. 근데 왜 안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정재민 변호사가 이 재범률이 떨어졌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은 자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는 게 맞아? 사실 이 성범죄자는 상습성이 없고 사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실제로 성범죄 이 전자발찌 안 차도 재범이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성범죄 그러니까 재범률이 실제로 이 범죄자는 성범죄 꼭 전자발찌를 채워야 되는데 전자발찌를 안 채우는 경우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적합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 돼서 얘기가 돼야지 되는 건데 단순하게 전자발찌 채웠으니까 확 떨어졌다. 전자발찌 확 떨어졌어.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전자발찌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 정재현 변호사는 뭔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유영철과 정남규,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연쇄살인범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은 뭐 누가 얘기했듯이 CCTV가 워낙 많아져서 연쇄살인범이 사라졌는데 우연히 아니면 그거를 전자발찌로 그냥 훅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발찌 제도와 연쇄살인이 사라진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자발찌를 차고도 강간 저지른 놈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범하고 전자발찌 제도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데도 이거를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으면은 이 범죄를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범죄라는 것이
어디가 제일 많이 발생하느냐? 즉 말하자면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냐? 아니면 전자발찌를 안 찬 보통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율이 절대적으로 많으냐? 그러면은 전자발찌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전자발찌가 범죄율을 줄이거나 그러는 데는 의미는 없고 범죄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는 의미가 있다. 범죄 위험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범죄가 더 위험하게 되는, 그럼 범죄의 위험성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범죄율이라고 하면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 정재민 변호사는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막 써버리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전자발찌, 그럼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뭐냐? 이 사람의 말은 전자발찌를 더 채우자는 거냐? 아니면 전자발찌를 지금으로 유지하는 거냐? 아니면 전자발찌를 더 스마트하게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없이 전자발찌는 뭐 대충 이런 거를 이렇게 줄였다. 그러니까 그 전혀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인 걸로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마니까 이 사람 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소위 엘리트 판사들 출신의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엘리트 공무원들, 소위 서울대 뭐 법대나 그런 데 나온 애들이 그냥 있는 범죄 데이터를 갖다가 대충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 데이터가 얼마나 잘못됐고 그걸 분석적으로 해석해서 보다 더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를, 실제로 전자발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자발찌는 차선책이죠. 말하자면 전자발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 얼마만큼 재범 위험성을 줄이느냐. 오히려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재범이 안 되게 교도소를 보내는 거냐? 아니면은 실제로 재범 될 만한 사람은 더 형량이 높아야 되는 거고, 전자발찌를 왜 채우는 겁니까? 실제로 교도소에서 재수자 생활을 해서 범죄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면 전자발찌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교도소 내에서 충분히 교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전자발찌를 보족적 말하자면 일종의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전자발찌에 대한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끝. 이게 보통의 이런 변호사 출신의 엘리트 행정 전문가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고 마는. 그러니까 변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현실은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말은 그럴듯 번지르르 하는데 알맹이가 뭐야 그러면. 그래서 알쓸범접이나 이런 데가 그때 방송됐을 때도 그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응? 알고 보면 쓸모가 있는 범죄 잡박사식인데 그냥 알고 보면 쓸모가 있는 정도예요. 그래요. 그 정도는 그냥 알쓸범죄에 쓸만하죠. 근데 그 이상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어제 정치과 의사랑 그 방송도 하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보다 더 치밀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그 소위 엘리트 법률가들이 허접하게 범죄에 대해서 허접하게 얘기해도 전혀 반박이 안 되고 방어가 안 되는 거라. 이런 얘기가 거의 주류가 되는. 그래서 참 분명히 정재민 변호사가 충분히 의미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쉬움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